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크게는 경제적인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적인 거. 그러니까 경제적인 거는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려고 하면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춰져야 되고 그것이 충족된 상태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갖추길 때까지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니까 점점 더 늦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아예 포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실 거고, 예전에는 주로 남자들이 그랬죠. 남성들은 일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부분을 성취하거나 또 여성들은 가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나를 성취했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일은 일이고 가정은 가정이고 맞아. 나는 나, 이렇게 세 가지가 다 균형을 맞춰야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세 가지의 균형이 잘 맞기가 힘드니까 뭘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많은 경우에 가정이 오히려 제일 뒤에 후순위로 밀리면서. 네, 경제 신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신과의 대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많이 다루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출산으로 가기까지의 첫 단계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단계 뭐라고 보세요? 단계요? 네, 결혼? 결혼. 연애, 결혼. 네, 하고 계세요? 청문회인가요? 네, 네. 결혼이라고 많이 말을 하시긴 하는데 네. 요즘에는 뭐 20, 30대보다 40대 신부가 많아졌다 이런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제 주변에도 늦게 결혼하는 분들 많고. 네, 그래서 저희가 또 2030 세대를 대표해서 오늘 진행을 해보면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시선이 무엇이고 또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깊이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진미정 교수님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대표로 이제 방송계에서 결혼 안 하고 아기 없는 바쁜 둘 대표로 나왔습니다. 30대. 일단 저희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왜 결혼 안 합니까? 사실 저는 하고 싶거든요. 다 이렇게 얘기해. 이러니까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답이 없는 하고 싶은데 음. 당장 왜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짝이 없습니까? 아니면은 아직 좀 성공적인 그런 욕구가 강합니까? 아니면은 근데 이제 처음에는 한 30대 초반에는 성공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는 뭔 성공이냐 편안하게 잘 살고 싶다인데 결국 결혼을 하려고 하면 생각하게 되는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들면? 일단 돈적인 돈적인 것도 거 걸리고 또 저는 사실 프리랜서 아나운서잖아요. 그렇죠. 제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나의 일자리는 어떻게 되나 아 이런 고민도 생기는 것 같고 뭐 여성분들이 그런 고민 좀 더 많이 하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민준 씨는요? 저는 곧 해야죠. 여자가 너무 많아서 뭐 이런 건 아니죠? 정프로님 만들지 마세요 저를. 아니에요. 어떤 이유일까요? 30대 남자들. 남자들은 제 주변과 제 스스로를 볼 때는 조금 더 성공하고 결혼하자. 아직은 좀 성공에 대한 내가 이룬 것들이 많지가 않다. 그렇게 결혼하면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애를 못 낳겠다. 약간 요런 문제? 요런 거를 좀 들어보면은 이제 교수님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과 함께 좀 분석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그 부분 디테일하게는 이따 짚어보도록 하고, 저출산 수치보다 원인 먼저. 근데 원인은 심각한 거는 혼인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제 주변에서는 다 결혼하던데. 맞아. 제 주변도 결혼 진짜 많이 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연령대가 높아졌어요. 맞나요, 교수님? 맞습니다. 예. 어. 그러니까 결혼을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예전에 비해서 증가하기는 했지만 늦춰서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초혼 연령이 뒤로 자꾸 미뤄지고 있어서 여성도 이제 30대가 접어들어야 초혼 연령이 이제 생기고 또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30대 중반까지 가서 결혼을 하시게 되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늦춰진 거죠. 그래도 늦춰졌어도 혼인 건수 자체도 굉장히 낮아졌습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의 혼인 건수가 19만 1,700건, 그래서 19만 2천 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10년 사이에 2012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13만 5천 건이 감소가 된 거예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은 건수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건수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27만 명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거니까 네. 인구로 따지면 10년 사이에 한 해 결혼하는 사람이 27만 명 정도 감소한 거다. 이렇게 되어서 우리나라는 지금 혼인율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그런 거는 아니고요. 사실 90년대 경제 위기 이후로 조금씩 계속 감소를 해 오다가 그게 이제 더 가속도가 붙어서 감소하는 건 2010년대 중반 이후.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는 드디어 이제 20만 건 이하로 내려갔죠. 20만 건 이하로. 네, 1년에 결혼하시는 분들 건수가 20만 건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2010년대 중반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사실 그게 이제 인구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네. 90년대 후반 이후로 출산율도 감소하고 혼인율도 감소하는 추세가 쭉 되다가 그래도 이제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2004년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이라든가 법이라든가 이런 게 만들어지면서 국가적으로 이제 좀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좀 일정 정도의 혼인율과 출산율이 좀 유지되는 듯 했는데 네. 그게 이제 2010년대 후반부터는 다시 또 이렇게 감소하기 시작하고 또 최근에는 코로나의 영향도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가도 미루신 분들 그런 분들 또는 출산을 생각하고 있다가도 미루신 분들이 좀 있어서 최근 지표는 좀 더 나빠졌습니다. 네. 코로나 영향 저는 컸다고 봅니다. 그래요? 2021년, 22년 역대 최저치 혼인율 이거 보면은 코로나 때 아예 만나지를 못하게 했으니까 원래 결혼하려던 커플들도 못 만나서 깨진 커플도 있고 그리고 결혼을 생각하는데 배필을 만나려고 하는데도 만날 데가 없어서 못 만나는 분들. 맞아요. 그리고 그런 결혼식도 그때 결혼식 잠깐 풀렸을 때도 왜 우리 변호표 받아가지고 맞아. 하객수 제한했었잖아요. 마스크 쓰고. 예, 마스크 쓰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결혼식이라고 하면 양가에 굉장히 큰 행사고 많이 이제 손님을 초대해야 된다 이런 문화가 있는데 뭐 한 쪽당 뭐 50명, 49명 이렇게 제한을 하니까 사실 결혼을 하려고 했던 분들도 많이 취소를 하고 연기를 하셨죠. 저는 사실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요즘에는 비혼 생각하시는 분들. 비혼. 아니면 나 그냥 그냥 아예. 쭉 혼자 살겠다. 그냥 혼자 살겠다. 이런 분들도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비혼식도 있대요. 비혼식. 비혼식? 그거 비혼식 어떻게 해요? 해서 유튜브에 영상도 굉장히 많이 해외에서도 나오는데 자기 스스로한테 선물 준다 그러고 결혼식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실상 축의금 받는 아, 진짜요? 내가 뿌린 거를 일단 나 걷긴 비혼식- 해야 되니까. 나 비혼식 한다 이렇게 하고 회사에서 좀 이렇게 받으시는 회수하는. 거죠. 예, 저도 그런 기사 난 거 본 적 있어요. 음.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축의금을 내가 결혼을 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다른 사람 결혼식에는 계속 축의금을 내니까 그러면 나는 뭔가 손해 보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나의 이런 라이프 스타일의 결정을 스스로도 축하하고 남들로부터도 축하를 받고 네. 그게 이제 그냥 단순히 말로 오가는 축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이런 축하금도 오고 가는 그런 문화도 생기고 있다고 아니, 하더라고요. 대기업에서 비혼금도 준다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게 하나의 젊은 이제 청년층에서는 네. 문화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제 이게 살짝 나타났다가 사라질 그런 유행인지 아니면 이제 뭐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이게 그 결혼하면 회사에서 그거 주잖아요. 뭐 축하금인지 뭔지 지원금인지 뭐 복지 혜택이 있는데 비혼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걸 못 받으니까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산 장려 뭐 그런 것들 지원금들 복지 요런 걸 못 받으니까 비혼 선언을 하면 그거를 준대요. 근데 비혼 선언했다 갑자기 결혼하면 돌려줘야 되나? 그래서 결혼하면은 그거를 못 받는데요. 그러니까 어. 미리 땡겨서 받고 그 다음에는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게 이게 일종의 공정성의 차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공정성의 차원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냥 결혼을 안 하는 음. 직장인은 더 직장에 열심히니까 돈을 준다. 이런 차원은 아니겠죠? 그것도 좀 일리 있네요. 회사 입장에서 땡큐 아닙니까? 결혼하시지 않은 분들이 더 열심히 하시나요? 결혼하신 분들보다? 아무래도 신경 쓸 게 좀 덜 있지 않을까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생각이 많이 달라졌네요. 예전에는 오히려 결혼을 한 사람들이 더 안정적이고 그런 안정성을 기반으로 더 회사에 뭐
이제 몰입하거나 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도 이제 생각이 달라진 거죠. 어. 애가 있으면은 어쨌든 책임감도 더 생기고. 그 월급을 그만두지 못하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사실 저희가 3프로에서 저출산하고 이런 결혼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그런 인사이트를 주고 계신데 사실은 이 해답 찾기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2030 세대들 저희를 포함이죠. 네. 결혼, 출산 요거 안 하려고 하는 이유 핵심적으로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처음에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개개인한테 물어보면 다 조금씩 답은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가지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일단 여성 남성이 다르고요. 남성들이 결혼을 안 하거나 미루려고 하는 이유와 여성들이 결혼을 안 하거나 미루려고 하는 이유가 좀 다르고 그리고 또 소득 계층에 따라서도 그렇게도 좀 다르고 또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가치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달라서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크게는 경제적인 거. 경제적인 예.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적인 거. 문화적인 이렇게 거.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거는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려고 하면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춰져야 되고 그것이 충족된 상태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갖추길 때까지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니까 이제 점점 더 늦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아예 포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실 거고 여성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일과 자기의 가정 사이에서 갈등하는 정도가 훨씬 더 높거든요. 남성들보다. 그러니까 이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자꾸 몰리면 그러면 무엇을 선택할까? 예전에는 가정을 선택을 했죠. 일을 좀 포기를 하고 가정을 선택을 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또 다른 가치가 있고 행복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꼭 그렇지 않다. 예.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민유 씨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경제적 원인을 짚어주셨어요. 일단 갖추고 나서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다. 민준 씨가 생각하는 갖추는 거? 어느 정도까지 갖춰야 와, 내가 결혼할 수 있다라고 너무 보세요? 어렵다. 왜냐면 어른들이 이러잖아요. 그 끝도 없다. 그냥 둘이 같이 하나씩 시작해라. 이런 말들 많이 하시는데 입장은 또 다르잖아요. 사실 결혼을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지금 이제 좀 기준을 세워보자면 네. 그래도 서울에 집 하나는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너무 비싸잖아. 그거 못하고 있잖아. 서울의 아파트 중위값이 얼마 전에 발표된 거 아파트. 보니까 뭐 10억이 넘던데요. 그것도 이제 서울 외곽 말고 중심에. 들으면 아는 아파트 그리고 오래되지 않은 거 그래야지 뭔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그게 그래도 딱 마지노선인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높으네요, 그죠? 네. 좀 높으네. 그게 마지노선이면 정말 비혼 시각합니다. 정말 높네요. 아, 예. 정말 높네요. 네. 그렇지 않나? 근데 굳이 양보하자면 그래도 누울 집 하나 정도는 수도권에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한 7, 8억은 하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뭐 서울은 아니더라도 서울 근교에 서울로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에 근교에 아파트 그것도 이제 아이를 나중에 낳아서 키울 거라고 생각하면 또 너무 좁으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그 액수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액수죠. 예. 근데 그런 거를 생각해 보니까 지금 드는 생각이 내가 결혼을 하고 싶은 이유보다 하기 싫은 이유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하려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누구한테 묻는 거예요? 여기 비혼식 하시는 모든 방송 보시는 분. 결혼을 하려고 하면 네. 일단은 집도 이렇게 지금 말한 것처럼 있어야 될 것 같고 연봉도 어느 정도 좀 높아야 될 것 같고 여성분도 제가 원하는 평생 같이 살 수 있는 분을 만나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이걸 왜 하고 싶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왜지? 별로 결혼 필요 없다. 아니지. 하고는 싶지만 내가 이 정도 정도까지. 희생하면서까지 필요할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희생이요? 에? 어떤 희생? 아니 이거 돈 벌어오고 열심히 이거 지금 방송 찍어가지고 이거 저기 아파트 사고 연봉 올리고 이렇게 같이 먹을 거 이렇게 사고
그 자기도 누리는 거잖아요. 지금 저 청문회입니까? 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희생이 내가 가족을 위해서 네. 이 가족 구성원들이 잘 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뛰고 더 많은 걸 제공해 줄 수 있는 거를 희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저는 이것도 약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남성들이 가진 이 압박감. 왜냐하면 이게 어른들 세대를 보고 저희가 자랐기 때문에 정답. 부모님들이 사실 낀 세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너무 윗분들 부양을 하고 또 저희를 키우느냐고 이것들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이제 민준 씨와 같은 이제 3, 40대들이 2, 3, 40대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내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하는데 난 아직 어리고 놀고 싶은데 굳이 내가 그렇게 해야 되나? 맞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나라고 하는 부분이 일을 통해서 성취가 되거나 아니면 주로 남자들이 그랬죠. 남성들은 일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부분을 성취하거나 또 여성들은 가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나를 성취했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일은 일이고 가정은 가정이고 맞아. 나는 나 이렇게 세 가지가 다 균형을 맞춰야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세 맞아. 가지의 균형이 잘 맞기가 힘드니까 뭘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많은 경우에 가정이 오히려 제일 뒤에 후순위로 밀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포기되는 교수님은 거죠. 결혼 혹시 하셨습니까? 네, 저는 했습니다. 가정이 있으면 행복합니까? 갑자기. 아니 그 여쭤보고 싶어요. 인생 선배로. 네네네. 저는 너무 행복한데요. 와. 이제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주위에서 행복한 가정을 많이 보고, 맞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진짜. 아니고, 다들 너무 힘들게 사는 것 같아요. 막 정말 아까 희생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고 하는 거는 하나도 없고, 그냥 오로지 가족을 위해서, 맞아. 이렇게 나를 정말 다 포기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 거죠. 네, 약간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미디어나 다른 데서 이 가족 구성원의 행복을 강조하는 그런 뉘앙스는 그렇게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가정에 있어서 얼마나 행복하고 뭐가 좋은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어. 오히려 요즘에 미디어의 트렌드는 그런 걸 보여주면 약간 이제 올드하다고 느껴지죠. 네. 그리고 뭐 나 혼자 산다 그렇죠. 이런 프로그램이 네. 더 많잖아요. 네. 어떻게 혼자 더 행복하고 또 이제 충족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게 지금의 미디어의 트렌드지 가족이 얼마나 행복한가 뭐 이런 거는 주말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지 사실 그런 건 젊은 사람들 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가정에서도 그렇고 내 가까이 주변에서도 그렇고 미디어에서도 그렇고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게 별로 없다 보니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별로 못 하시는 거. 예. 그 문화적인 원인 또 하나가 네. 아까 뭐 저희가 방송 전에도 얘기했지만 요즘 SNS 막 이런 거 발달해서 결혼하는 뭐 준비하는 사진 막 결혼하는 사진 특히나 이제 화려하게 맞아. 결혼을 해서 네. 그거를 이제 좀 자랑하고 싶은 네. 분들 그런 심리 네. 그런 사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성분들은 그거 보면서 나 요 정도는 해야지 아니면 그냥 결혼 안 하겠다 이런 것도 있어요 좀. 그런 건 없는데 저는 오히려 그 SNS를 원래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올리려면 예쁜 사진, 내가 돋보이는 것들, 뭐 좀 돈적으로도 화려한 것들 이런 것들을 올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를 꾸미게 되고 근데 보여지는 입장에서는 그게 훨씬 팔로워도 많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이 정도까지 아니면 난 못하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저 사람과 나를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고 그렇지. 어쩔 수 없이.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계속 끊임없이 뭔가 생각을 하게 되고 나의 자존감을 좀 깎아내리는 일들이 많아진다. 그리고 포샵들도 굉장히 심하잖아요, 사진들도. 맞아. 현실에 가짜야. 그런 분들 많이 없던데.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요즘 세대에 되게 영향을 많이 주고 있지 않나. SNS의 좀 네. 부작용 이런 것도 네. 영향이 있습니까? 분명히 영향이 있죠. 그게 그냥 딱 결혼식뿐만이 아니라 연애 과정에서부터 어떤 이렇게 사진 잘 나오는 그런 카페에 가야 되고 뭐 그런 거 뭐 여행 가야 되고 여행도 국내 여행 아니고 외국으로도 한 번씩 나갔다 와줘야 되고 그리고 결혼식도 그렇고 출산하는 과정에서도 내내 아이들의 사진 같은 거를 올릴 때도 사실 아이들이 뭘 입었나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나 어떤 유모차를 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되고 노출이 되니까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런 부정적인 영향도 다 좀 극복할 수 있게 만드는 뭔가 결혼할 수 있는 환경, 맞아. 뭐 지자체 정책, 뭐 이런 거는 뭐가 있습니까?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네.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이제 저출산의 맥락에서 이제 이거를 같이 얘기를 하니까 저출산 정책하고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저출산 정책은 그래도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아이들이 굉장히 소중한 가치고 우리의 미래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가지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내가 아이가 있든 없든 우리 사회가 아이를 잘 보호해야 되고 돌봐야 되고 뭐 투자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제 출산을 지원한다, 아이의 양육을 지원한다 이런 네. 것들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거든요. 근데 결혼은 사실 굉장히 사적인 영역이잖아요. 사생활의 영역이어서 우리가 심지어는 부모로부터도 그런 말 듣기 싫어하잖아요. 뭐 언제 결혼할 그러네. 거니? 근데 뭐, 정부에서 야, 결혼하면 빨리 진짜 해라. 편하겠다. 근데 심지어 국가가 개입을 해서 맞네, 맞네. 빨리 결혼하셔라. 언제 네. 하실 거냐. 뭐 이런 얘기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렇다고 뭐 이제 정책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니에요. 이제 국가 수준의 정책은 사실 찾기가 어렵지만 지자체로 가면 결혼 지원금 같은 거, 출산 장려금 주듯이 결혼하는 커플들한테 이제 뭐 일시금으로 축하금 같은 거, 뭐 몇백만 원 수준에서 주는 거, 또는 뭐 결혼식 자체를 지원하는 거, 또 도와주는 거 이런 것들도 있기는 있는데 좀 비현실적이다. 별로 딱 와서 닿지 않으시죠. 예리했다. 맞지 네.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SNS 이야기 했는데 그게 그렇게 도움이 될까? 그거 받자고 내가 결혼하냐? 약간 이런 나는 느낌? 공공 결혼시켰어 이런 거 SNS에 올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정책이라고 말씀을 해주시지만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저는 모르는 영역에서 얘기를 하자면 다 지원 있다고 얘기를 해서 받으려고 해보면 실질적으로 조건이 나랑 부합하지 충족이 않는 안 게 돼. 너무 많아.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돈이 너무 많아. 네? 돈이 너무 많네요. 제가요? 네, 기준도 높고. 근데 왜 저 결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보통 너무 그런 게 높아서. 기준 중위소득의 150%, 180% 이런 정도 수준에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다 넘으시는 거죠. 그리고 특히 부부로 합산을 해보면 넘는 거죠. 다 맞아, 맞벌이로 맞아. 해버리면. 부부 근데 저는 왜 결혼 못하는 겁니까? 중위소득 넣는다면서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책이 이것저것 뭐 있기는 하다. 약간 정부가 그럴 수는 없습니까? 저는 이거는 제가 총대 한번 매겠습니다. 이 정책을 만드는 분들의 진정성도 좀 올라와야 된다고 봐요. 사실상. 네. 왜냐하면 내놓는 정책들이 진짜 청년들을 위한 정책 막 이런 것보다는 사실상 돈 주면 결혼하겠지. 약간 이런 느낌? 뭐 지원하면 결혼하겠지. 맞아. 근데 사실 이제 단순하게. 결혼을 하고 싶은 그런 지원책들, 경제적인 지원책들은 일단은 마지노선으로 깔고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분위기도 같이 조성을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결혼하면 뭐가 행복한 점.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가장 어려운 거는 사회 초년생으로 나와서 자기 집을 어떻게 마련하는지 아무도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요. 내가 월급 받아서 쓸 줄만 알지 얼마를 어느 정도 모아서 어디 지역에 어떤 집을 살 수 있다. 누가 가르쳐 줍니까 사회에서?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라고 지원책만 내놓고 뭐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은 없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 지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집 살 돈은 없고 결혼은 하라 그러고 에이 모르겠다 그냥 비혼할래 맞아. 이래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사회적인 그런 교육 그리고 그런 미디어 컨텐츠를 통한 또 그런 뭐 사회 분위기 이런 것들도 같이 문화적인 것도 맞아. 같이 와줘야지. 턱 주고 무슨 뭐 돈 주면 뭐 결혼한다 그러고 세 자녀 나오면 무슨 뭐 면제 시켜준다고 뭐야? 맞아. 맞아. 3% TV가 중요한 것 같네요. 지금 네.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그런 거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닌가요? 여기? 맞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그날 한번 모셨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네. 이 결혼이라는 건 결혼식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출발점이고 맞아. 사람들이 결혼을 결정할 때는 자기의 전생애를 놓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한 번 결혼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평균 수명이 길어져서 40년, 50년 같이 살아야 되고 물론 이제 중간에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장기적인 플랜인데 사실 국가에서 지금 생각하는 거는 단기적으로 뭔가 효과를 빨리 볼 수 있는 정책을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혼할 때 지원금, 출산할 때 지원금, 그리고 생후 뭐 0세에서 1세 사이에 부모급여 이렇게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현금 지원하는 건 있지만 이거를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은 사실 정책적으로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죠. 맞습니다. 저희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가족 구성원에도 변화가 좀 큰 것 같아요. 이제는 저도 사실 낳으면 1명, 2명, 많으면 2명. 쌍둥이로 한 방에 낳고 싶다. 이런 방에 생각하거든요. 갖고 싶다며. 이런 생각하거든요. 네. 민주 씨는 몇 명 계획하세요? 저도 하나. 하나. 음. 봐봐, 이렇게 하나만 다 나와서 잘 기르자. 음. 그런 인식도 좀 강해진 것 같아. 그리고 잘 키우자 이런 개념도 맞아. 좀 있는 거 있고 그런 인식도 좀 변화가 있습니까? 그럼요. 변화가 있죠. 잘 키운다라는 거에 대한 정의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잘 키운다라고 하는 게 일단 아이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교육시키고 이러면 부모의 책임이 끝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잘 키운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는 게 잘 키우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대답하세요. 결혼도 필도 없는데 저한테 애 어떻게 잘 키우냐고 물어보시면 약간 저는 모르겠네. 얘 행복을 책임질 수 있는 약간 그게 잘 키운다 아닐까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잘 좋은 직업을 갖고 예쁘게 좋은 남자도 만날 수 있고 딸입니까? 딸이세요? 성별이 벌써 정해졌습니다. 잘 낳고 싶어서 좀 그냥 잘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갈 수 있게끔 살기 편하게 아이가 그 정도는 좀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아직 아이도 없지만 그런 마음 다들 비슷하지 않나요? 고개 잘 키우자라는 개념. 아닐까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녀의 성별에 대한 선호도 많이 바뀌었어요. 네, 일단 딸을 원하시잖아요. 저 딸 그렇죠? 원해요. 딸을 원하시고 딸에 대한 선호가 확실히 높아졌고 그것도 왜 바뀌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아들을 키우는 것과 딸을 키우는 게 뭐가 다를까? 물론 이제 정서적으로 키우는 재미나 아니면 관계성이나 이런 것들도 딸이 훨씬 더 좋다고 말씀도 하시지만 사실 아들에 대해서는 더 뭔가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 결혼을 할 때 그래요? 아닌가요? 저 몰라요. 선배님이시니까 저는 교수님이 더 잘 아시죠. 저는 모르죠. 그런 거 그리고 이런 이게 각박한 경쟁에서 더 키우기가 어려운 게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성선호에 대한 인식도 좀 달라지시는 것 같고요. 잘 키운다라고 하는 게 지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예전에는 어느 정도 교육시켜서 좋은 직장 구하고 그냥 사회에서 그냥 안정된 직업을 구하는 거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는데 지금 부모님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면 아이가 행복하게 일단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 근데 행복하려면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원하는 걸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잘하는 게 뭔지 원하는 게 뭔지부터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거의 답이 하나였거든요. 그냥 공부 열심히 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서 그래서 안정된 뭐 대기업 들어가고 그러면 그게 길이 하나였는데 지금은 너무 길이 많아졌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얘를 아주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고 얘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찾아줘야 되고 그거에 맞게 뒷받침을 해줘야 되고 그런 게 다 부모의 역할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정서적으로 지지도 엄청 해줘야 되죠. 이 험한 세상에서 얘가 상처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지지도 해줘야 되고 역량도 키워줘야 되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뒷바라지도 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뒷받침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남들 다 하는 거를 넘어서서 더 해줄 수 있는 게 뭔가를 찾아줘야 되니까 부모의 역할이 또는 책임이 훨씬 더 예전에 비해서 커졌어요. 근데 이런 거는 어린이집을 국가에서 아무리 많이 지어줘도 대신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는 사람들은 어린이집 다 세워주고 유치원 세워져서 키우기가 훨씬 더 쉬워졌는데 왜 점점 더 어렵다고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 부모의 역할은 신체적으로 돌보는
그 역할은 좀 감소를 했을지 몰라도 다른 부분에서 훨씬 더 커진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학문적으로는 인텐시브 페어런팅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인텐시브 페런팅. 예, 페어런팅을 아주 인텐시브하게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아니면 이제 컨설티드 컬티베이션 그래가지고 이걸 막 다 조화롭게 조율을 딱 이렇게 해서 아이를 해줘야 되는 역할들을 부모에게 자꾸 기대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잘 키운다라고 하는 게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처럼 이렇게 3명씩 4명씩 이렇게 키울 수는 없고 한 명을 낳아서 정말 집중적으로 이렇게 투자해서 도와주고 얘가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다 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그런데다 예전에는 형제가 많았으니까 그 안에서 형제들끼리 서로 멘토가 되기도 하고 라이벌이 되기도 하고 뭐 이제 뭐 그렇게 하면서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친구가 되기도 하고 이랬던 부분이 이제 다 없어지니까 부모가 친구도 돼야 되고 멘토도 돼야 되고 어떨 때는 뭐 챌린지도 해줘야 되고 이런 게 이제 다 부모 역할이 되는 거죠. 아니, 듣다 보니까 결혼 거 해도 되는 거 맞아요?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네, 너무 힘들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그렇게 대화를 아이를 할수록 더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그래 혼자 살아야겠다.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그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압박으로 가실 필요가 없다. 저도 그 말씀에 정말 동의하고 싶은 게 저는 이제 해외에서 오래 있었거든요. 아, 네. 근데 저는 호주에 있었는데 거기는 그냥 나아요. 낳고 사실은 옆에서 봤을 때는 뭐 우리 한국 사람 기준에서는 뭐 부족해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뭐 교육이나 뭐 이렇게 패런팅이나 뭐 이런 것들도 그냥 일단 낳고 아기를 잘 돌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막 뭐 얘한테 뭘 해줘야 될 것 같고 최고의 무언가 뭐 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고 막 어디 유학도 막 보내줘야 될 것 같고 막 비싼 것도 사줘야 될 것 같고 맛있는 것도 먹여야 될 이런 스탠다드 자체가 사회적인 인식이 좀 네. 비교적으로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좀 높지 않나? 예, 약간 이런 좀 생각이 높은 좀. 것 같아요. 그럼 왜 네. 그렇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구조적인 원인을 찾으면 사실 이 현상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지고 잘 사는 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미국 부모도 열혈 부모들은 뭐 타이거 맘 이렇게 부르면서 이거 맘. 예, 이제 중국계의 아메리칸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아이들을 푸시해서 그 아이비리그 학교들 보내기 위해서 거긴 또 공부만 잘한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모든 거를 정말 다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상들이 없는 게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심화돼서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그거는 아마 우리의 오래된 전통적인 문화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 격차가 큰 거, 이런 불평등이 큰 거, 이런 것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좀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너무 동의하는 게 네. 우리 한국에서는 뭐 대체적으로 생각하는 게 해외 가면은 과외 같은 거 없다, 뭐 학원 없다 이러잖아요. 아닙니다. 진짜 거기서 상위 1%에서 인도 애들, 중국 애들, 특히 백인 애들 과외 엄청 시킵니다. 진짜 한국보다 더 무섭게 시켜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는 과외 학원 이런 거 잘 없죠. 그냥 농구장에서 농구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왜 유독 그게 심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약간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런 성공에 대한 집착 예전부터 공부해야 성공한다. 그리고 성공해야 인생이다. 약간 이런 인식 자체가 계속 알게 모르게 미디어에서 뭐 그리고 뭐 우리 부모님 뭐 조부모님 세대에서 약간 그런 좀 인식이 형성이 있죠. 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게 그런 문화가 이제 쌀 재배와 관련이 있다. 이런 연구들 쌀 재배? 이제 쌀 재배 문화권에서 그렇게 그런 문화가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왔다라고 하는 연구들도 있어요. 그런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같이 노력을 해서 쌀을 재배하는데 분배는 각자
따로 하는 이런 문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사람을 너무 가까이서 보게 되는 거죠. 옆에 사람을 가까이서 보면서 예전에 우리 이제 농촌을 생각해 보면 옆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 것까지 다 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맞아요. 자주 왕래를 하고 들여다 보니까 쉽게 비교가 되는 거죠. 쉽게 비교가 되고 분명히 같이 뭘 했는데 저 사람은 더 좋은 성과를 얻으네 이렇게 되면 나는 뭘 바꿔야 저렇게 되지 이런 것들 사실 그게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기도 하거든요. 좋은 점에서 보면 성장 동력이기도 하고 또 지금 부모들이 자녀에게 그렇게 투자하는 게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키운 아이들이 그렇게 결과적으로는 아이도 행복하고 부모도 행복하냐라고 했을 때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이들을 학생들을 만나서 이제 저는 서울대학교에 있으니까 서울대학교의 학생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부모님처럼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서울대 보내기 위해서 부모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못할 것 같다라는 말은 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나를 다 포기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포기하거나 희생하고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감사하는 마음은 있을지 몰라도 그게 꼭 다 양쪽의 행복을 가져오는 방법이냐라고 생각하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전 좀 다양하게 어떻게 생각했으면 보면은 좋겠어요. 저희가 나쁜 쪽으로만 생각했는데 이게 다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해서 일어난 일일 수 있잖아요. 좋게 그렇죠. 생각하면. 네, 그렇죠. 맞죠? 예. 그러면 그 마음을 좀 음. 바꾸면 어떨까? 그 사랑의 표현 방식을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하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돈으로요? 아이 돈으로 와요. 그러면 어떻게? 꼭 그런 식으로 막 내 아이가 엄청난 성공을 이뤄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좀 아까 좀 외국에서는 그냥 편하게 잘 돌본다라고 말해줬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랑을 그러니까 이거 그거는 어떻게 해야 정부가 되나. 나서서 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아이고 정부가 조돌이 표네. 그러니까 잘 비원합니다. 사실 이게 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역사적으로 뭐 사회적 분위기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가 그래 맞아. 결혼 안 하는 거 저출산 맞습니다. 요 문제라고 맞아요. 봅니다. 네. 그래서 네. 어떤 얘기를 해도 사실은 이게 입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또 뭐 틀리고 그런 게 있어서 사실 어렵습니다. 맞아요. 어려워요. 뭐 다른 선진국들도 다 사실은 선진국 계열에 들어가면은 다 저출산으로 그렇죠. 다 원래 출산율- 가죠. 네, 출산율이 다 낮습니다. 어. 근데 이렇게 1.0 밑으로 내려가는 나라는 아우, 없고 다 낮아져도 우리가 초저출산이라고 하는 기준이 네. 보통 합계 출산율 1.3 기준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초저출산 그 기준에 접근하는 나라들은 많이 있지만 이렇게 1.0 밑으로 오. 내려가는 나라는 사실은 뭐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할 정도로 우리는 반타작이네요. 그거에 반타작. 그렇죠. 0.7대니까. 심각하구나. 네. 근데 그래도 요즘에 비혼은 하겠다. 하지만 비혼이면서 아이는 낳고 싶다라는 사람들도 많고 저요. 사오리 같은 분들도 있잖아요. 아 사오리? 사유리? 사유리. 예. 그렇죠. 그렇게도 생각하세요, 그럼? 예. 저는 오. 애는 키우고 싶은데 희생은 하고 이 얘기 하면 항상 저 도라이 같은 놈 이러면서 막 아니 진짜로 왜냐면 저는 아기는 너무 돌보고 싶어요. 제가 너무 잘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려고 결혼을 하면서 결혼이라는 거는 이제 상대방도 있고 상대방의 가족이랑도 같이 결혼을 한 하는 여자랑 거잖아. 못 살겠다 이건가? 가만 있어봐. 잠깐 가만 있어봐.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가족과 가족이 엮이는 거. 그래서 제가 거기에 효를 다하고 책임을 지고 그거는 제가 못 하겠어요. 대신에 네. 아기는 낳으면 내가 진짜 잘해줄 자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비혼 출산하고 싶은데 너 정신이 나갔니? 근데 뭐 이런 저는 얘기가. 어느 정도 공감이 저는 결혼을 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애를 낳고 싶어서. 오. 저도 저의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래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이제 가끔 이런 비혼 출산, 나는 결혼은 별로지만 아이는 낳아서 키우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죠. 뭐 다수는 아니고 예, 소수이지만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주 오랫동안 결혼과 출산이 같이 가는 결정이잖아요. 같이 가는 결정이고 같이 가는 사건이라서 그거를 분리해서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그거를 분리할 수도 있지 않냐. 결혼은 결혼이고 출산은 출산.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 그런 생각도 이제 생겨나고는 있지만 아직은 굉장히 소수인 것 같고요. 오히려 다른 나라에는 이제 그런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파트너십, 뭐 동거, 등록 동거. 이런 것들도 있는 나라들이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거에 대해서는? 동거? 저는 동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헤어지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제 주위에서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왜 웃으세요? 왜 하셨어요? 그 왜요? 얘기 들어볼게요. 네. 네. 아니 너무 힘들어 보였고 그리고 동거는 같이 삶을 공유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결혼을 하고 공유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동거하고 제일 괴로울 때가 저도 들은 겁니다. 네네. 교수님 그렇게 의심의 저리로 말아보시면 아니요. 제가 아니요.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가 아닙니다.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괴로울 때가 전원에 따르면 헤어져 하고 누군가의 집에서 누군가는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바리바리 주섬주섬 여기다 넣고 나 갈게 하고 이 나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울지 마. 괴롭다. 아우 당연히 울지 마. 힘들겠죠. 나 처음처럼 하는 그게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하고 싶지 않으신 거. 이제 다시 안 하실 생각이세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고통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동거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해외에서는 많이 하지 않아요? 해외에서는 많이 하죠. 해외에서는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제도 동거 자체도 제도가 좀 나눠져 있어서 등록하는 동거가 있고 등록하지 않는 동거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당연히 동거하면 등록하지 않는 관계만 의미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사회적으로. 등록하는 네. 동거하고 결혼하고 뭐가 다를까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네. 그 해외에서 등록하는 동거하면 사실혼으로 쳐주는 경우도 많지 않아요? 시간이 거의 이제 점점 갈수록 이제 등록 동거하고 결혼의 차이가 없어지고 있는데요. 네. 근데 사실 이 등록하는 동거가 생긴 이유는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너무 절차가 복잡하고 그리고 더 복잡한 건 이혼의 절차. 이혼의 절차가 너무 복잡하니까 조금 쉽게 그 과정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도 좀 쉽게 하고 절차적으로 행정적으로 이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거만 하다가 헤어져도 얼마나 힘들고 결정할 게 많고 뭐 나눠야 될 게 많은데 진짜 결혼했다 이혼하면 얼마나 더 많겠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절차를 조금 더 간소화해서 할 수 있게 해주자 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선택한 거죠. 그리고 또 동거는 이제 유럽에서 주로 다 시작이 되었는데요. 미국도 많고 영미권 국가도 많지만 이제 많이 시작된 동기가 동성 커플을 제도화해주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인정해주기 위해서 그런 두 가지 목적으로 생겨난 거라 사실 많이 늘어났죠. 많이 늘어났는데 그래서 거의 이제 국가에 따라서는 결혼 제도를 대체할 정도의 수준, 그건 반반 정도 될 정도로 젊은 사람들이나 또는 이제 사람들이 선택하는 제도가 되는데 그 대신 등록 동거도 계속 이제 등록해서 이 당사자들을 보호해야 되고 그 안에서의 분쟁을 좀 막아줘야 되니까 점점 이제 자꾸 뭐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결혼하고 유사해지는 거 그런 특성들이 좀 있고 우리나라는 그런 법이 발의된 적은 있어요. 생활 동반자법이라고 해서 그렇게 결혼은 안 했지만 이런 파트너십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을 좀 보호해주고 그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이런 법이 발의된 적은 있었는데 통과되지는 않았죠. 저는 들으면서 이 간소화라는 단어의 의미에 좀 꽂혔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결혼은 사실 복잡한 이유가 가족과 가족의 만남
이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생각할 게 많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간소화시킨다면은 사실 우리 사회에서도 좀 영향력을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간소화 절차를 통해서 결혼은 아니지만 뭔가 파트너를 사실혼? 인정하는 이런 것들이 좀 출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그런 절차를 간소화하고 네. 사실 말씀하신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이라고 하면 딱 벌써 이제 나의 가족과 상대방의 가족이 합쳐지는 거라고 그리고 우리가 막 집도 생각하잖아요. 사야 돼, 막 이런 거 다 네. 없이 명절도 간소하게. 지켜야 돼 이제는. 사실 뭐. 해외에서는 안 그런데 그냥 가족과 가족이 결혼한다 막 이런 개념은 아닌데 개인과 개인이 결혼한다는 느낌인데. 네, 근데 우리는 아직도 가족과 가족의 결혼이고 혼주가 부모님이잖아요. 그쵸. 이제 청첩장 찍을 때 혼주가 부모님이고 그 비용을 대시는 분도 그러니까. 부모님이죠. 끊은 거 걷어야 된다고. 난 결혼식 하기 싫은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 결혼 문화는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 맞아요. 근데 지금 청년 세대에서는 그것에 별로 동의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그런 분들도 많아서 동거를 선택할 때 이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지금 청년들이 결혼 대신 동거를 선택할 때 상대방의 가족까지 이렇게 확대 가족이 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부감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출산인데요. 출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관계가 늘어나면 동거 제도가 생기면 출산율이 높아질까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사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동거하는 커플이 선택하는 거는 조금 간소화된 절차로 관계를 만들고 혹시라도 안 돼서 헤어질 때라도 조금 더 쉽게 헤어질 수 있는, 물론 이제 다 마음의 상처나 뭐 이런 것이 남겠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더 그 절차를 간소화하게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는데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사실 그런 욕구와 좀 잘 맞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동거 커플에서 출산율이 뭐 이제 조사도 없지만 출산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결혼을 선택하지 동거를 선택하지 잘 않는 것 같고요. 서구에서도 동거로 시작을 했는데 아이가 생기면 결혼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더 제도화된 관계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왜 초혼 연령, 초산 연령 비교하면 초혼 연령이 앞이고 초산 연령이 뒤잖아요. 그런데 그게 거꾸로 되어 있는 나라도 많아요. 초산 연령이 먼저, 초혼 연령이 뒤에.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결혼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요. 왜 아니라고 답하세요? 왜냐면은 네. 해외에서 저 아까 그 얘기도 좀 하고 싶었는데 그냥 굳이 딱 이렇게 전형적으로 갖춰진 가정에서 어떤 조건이 있을 때 애를 낳아야 된다라는 사회적인 인식과 시선, 전 이거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애기 낳아서 이 사람이 어떤 사정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냥 비혼일지도 모르고 애기가 그냥 있는 걸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궁금해하고 무슨 사연이 있을까 그런 시선과 인식들 그런 것들이 좀 타파가 돼야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출산 먼저 하고 나중에 결혼할 수 있으면 결혼하고 약간 요런 문화가 좀 네.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도 들고. 네. 그러니까 사실 요즘 조사를 해보면 결혼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많이 유연해졌거든요. 그래서 꼭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좀 늦게 해도 된다. 뭐 정년기가 있냐. 내가 생각하는 베스트 타이밍이 정년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뭐 시기나 또는 꼭 해야 되는지 그런 의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생각이 유연해졌는데 아이를 키우고 또 이 아이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그런 유연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서가 바뀌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출산을 하는 거 아니야? 왜 주위에서 보시면 결혼식 하자마자 혼인신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조금 있다가. 좀 이따가 아. 뭔 일 날지 모르니까 1년 진짜요? 뒤에 하자 이러면서 네. 근데 이제 언제 혼인신고를 생각하냐면 아이를 가졌을 때. 가졌을 때 가지고 낳을 거라고 생각하면 출산신고는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혼인신고가 먼저 돼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그 결혼과 출산의 순서에 대해서는 규범이 되게
강하게 존재하는 거죠. 굉장히 서로를 잘 믿으면서 믿지 않는 관계다. 혼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희 아동 돌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결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맞벌이 부부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을 수도 없고 내가 아이를 낳는다면 누가 돌봐주나. 그럼 나의 일자리는 어떻게 되나. 이런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제 아마 대부분의 결혼하시지 않은 분들은 결혼하면 내가 어떻게 아이를 키울까를 생각을 할 때 어떤 정책들이 우리나라에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는 모르시는 것 모르시죠. 같아요. 그렇죠. 어떤 정책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2004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만들어지고 기본 계획이 세워지면서 지금 4차까지 왔거든요. 5년에 한 번씩 계획 세우는데 그때부터 2004년부터 시작했어요. 예, 예. 20년 됐어요? 20년 됐어요. 뭐 성과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동 돌봄에 아니, 대한 깜짝 놀랐네. 네. 20년 됐는데 20년이 아, 됐다고? 20년 있다고 됐어요. 하셨으니까 들어볼까요? 정책 성과. 한번 네네네. 성과랑 그런데 그 사이에 정말 그 영유아기의 아이를 돌봐주는 정책은 엄청 많이 나왔고요. 인프라도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수준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부터 사실 아이를 뭐 마자부터 보내시는 분은 없지만 보내야 한다면 또는 돌봄이 필요하다면 이용할 수 있는 집으로 오는 돌봄 서비스도 있고 보낼 수도 있고 우리나라는 모든 보육 서비스와 어린이집이 다 무료예요. 돈을 하나도 안 내고 보내거든요. 그런 것부터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을 인력을 그러니까 양성하고 관리하는 것도 국가에서 다 하고 그리고 평가도 정기적으로 수시로 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 관리가 잘 되고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영유아기 때는 엄마들이 일을 할 수 있어요. 네, 아까 전에는 민준 씨가 뭐 결혼에 대한 혜택을 국가에서 받으려고 하면 뭐 다 충족이 안 됐다 이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모든 소득계층에 사람들한테- 상관없어요. 모든 아이들에 대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좋다. 예,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다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이제 아동 수가 줄어들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숫자가 자꾸 줄어들어서 이게 인프라가 감소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이때 민간 영역의 어떤 비영리 사업이 될 텐데 그러니까 줄어들어서 다시 또 이제 경쟁이 생겼다고는 하는데 한동안은 공급이 수요를 초과했어요. 그래서 보내려고만 마음을 먹으면 어디든지 보낼 수 있는데 이제 내가 딱 마음에 드는 국공립으로 그다음에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런 거를 찾으려면 사실은 뭐 쉽지는 않겠지만 정말 키우려고 마음을 먹으면 사실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그런 여러 가지의 서비스들이 다 없어지고 확 줄어듭니다. 왜 갑자기 그래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아이를 키우는 게 영유아기만 지원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낳아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당장 필요한 건 그거니까 그 시기에 되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한 거죠. 그런데 사실 아이를 키우는 건 그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그때부터 또 시작이잖아요. 공교육을 시작하게 되면서 그렇죠. 예, 오히려 교육비도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지금도 어머니 아버님이 키워주시는 느낌인데 누가요? 저를 그래. 키워주시는 느낌인데 어. 끝없이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렇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 3차 기본계획이나 4차 기본계획 때부터는 초등 쪽에 돌봄 인프라를 좀 많이 늘리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도 영유아기의 인프라에 비하면 부족하고 방학 동안에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 되게 고민 많이 하세요. 방학 동안에 우리 아이의 시간을 누가 돌봐줄 거며 누가 점심을 챙겨줄 건가. 저녁은 내가 와서 좀 늦게라도 챙겨주면 되는데 점심은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적어도 그거를 혼자 차려 먹을 수 있으려면은 아무리 빨라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은 돼야지 사실은 자기 끼니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 텐데 그 초등학교 때도 뭔가 돌봄의 서비스가 계속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국가 정책으로도 그 시점에 서비스들을 조금 많이 늘리고 확대하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 예전 그 영유아기의 인프라처럼 딱 체계화가 되어 있지는 않은 것이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해외는 어때요? 해외는 잘 해결하고 있나요? 해외는 우리랑
우리랑 비교해 보면 우리보다도 사실 그런 인프라는 더 열악하거든요. 떨어져요. 예, 더 떨어져요. 그런데 해외에서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건 일하는 시간이 우리보다 좀 짧기 때문에 노동에 내가 일을 하는 직장이 훨씬 더 유연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돌봄 서비스의 인프라는 조금 덜 갖춰줬어도 내 직장이 유연하니까 내가 그걸 조정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일찍 나올 수 있고 늦게 갈 수 있고. 그런데 우리는 뭐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직장이 되게 유연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회식해야 돼. 피곤해. 야근해야 돼. 회식해야 돼. 그러면 이제 못 잔소리야. 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아이를 볼 그러네. 수가 없는 거죠. 어린이집에서 아무리 오래 봐줘도 7시까지 봐주는데 내가 그 이후에 그 회식을 해야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외국은 사실 회식 문화라는 것도 거의 없고 없어요. 거의 없고 또 유연하게 내가 아이가 아무리 어린이집을 다녀도 어떤 때 아플 땐 못 가잖아요. 그러면 돌봐야 되는데 그럼 내가 재택근무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유연성이 있으면 그거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사실 이 직장 문화는 잘 바뀌지 않거나 이 노동 시간은 잘 줄어들지 않으면서 자꾸 이쪽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사실 그게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죠. 그도 그런 게 노동 시간은 저희는 사실 고정되어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근데 유치원 운영 시간을 9시에서 8시로 당겨주겠다. 그럼 노동 시간은 그대로 고정해 놓고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아이들을 보호해 주겠다, 돌봐주겠다 이런 말인데 이 시범 사업이 시작이 되면은 어떻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뭐 이것도 많은 고민을 통해서 나온 정책이겠지만 네. 저는 사실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아이를 우리가 더 오래 봐줄게, 더 길게 봐줄게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는 맞는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부모들이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은 일찍 오겠죠. 그런데 집에서 우리나라는 어린이집에 유치원을 가는 아이들이 다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거의 80~90%의 아이들이 다 가요. 그런데 굳이 내가 집에서 조금 더 아이를 잘 케어해서 보낼 수 있는데 내가 8시까지 굳이 보내야 돼? 그러면 그 가정의 아이들은 더 늦게 오겠죠? 늦게 오면 안 돼요? 늦게 와도 돼요. 그러면 이제 일찍 오는 애, 늦게 오는 애가 생기는 차이가 거죠. 생기잖아요. 생기는 거죠. 마치 이건 하원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하원 때도 조금 엄마가 이제 전업주부인 가정은 아이들을 조금 일찍 하원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끝까지 다 안 데리고 있고 그런데 취업주부의 아이들은 끝까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취업주부들은 우리 애만 남아있네. 그럼 이제 아이한테 미안해지는 감정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서비스를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이용하는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이용의 양태는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좋은 방향이면 괜찮은데 이게 계속 누구는 계속 늦게 왔다가 일찍 가는데 우리 집 아이는 새벽같이 갔다가 늦게까지 와야 되네. 이런 상황이 되면 그게 이제 이렇게 가시적으로 서로 비교가 되고 그러면 사실 그건 또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도 영향이 미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 정책이 뭐 아마 요구가 있어서 시작이 됐겠지만 이런 방향으로 자꾸 아이들을 오랫동안 봐주겠다, 빈틈없이 봐주겠다 이런 정책 실효성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정책들이 같이 와야 되겠죠. 이제 부모들의 노동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유연하게 만들어 준다든가 그런 직장 문화, 회식하는 직장 문화 이런 거 최소화한다거나. 이 20년 하면서 이분들 괜찮습니까? 어때요? 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이분들이라면 어떤 뭐 거기서 이제 하시는 분들 왜냐면은 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정부 정책 뭐 이런 거 있으면 뭐 탁상 정책인 경우가 많고 사실은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진짜 딱 결혼, 저출산 요거 타파하려고 딱 주는 정책들이 실효성 있는 게 꽤 있어요. 저도 사실 이분들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정책이 진정성을 담아야 된다라고 네네. 말씀하셨는데 저는 진짜 진정성을 담아서 한다고 생각해요. 어. 이 문제는
뭐 여당 야당을 떠나서 모든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그럼요.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저출산 고령세 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상이 높은 위원회예요. 네. 그리고 뭐 모든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곳이고 그래서 그동안 많은 정책들이 나왔고 그중에는 뭐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도 물론 있었겠지만 사실 아이 돌봄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있었고 그게 실제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가정에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연구를 해보면 출산율을 조금 높이는데도 도움이 됐어요. 이게 없었다면 더 떨어졌을 수도 있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건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떤 특효약이 있는 건 아닌 거죠. 전 방위적으로 국가, 기업 그리고 사실은 개인들까지도 맞아요. 개인들까지도 같이 이거가 심각한 문제고 우리가 나는 혹시 결혼을 안 하더라도 나는 아이를 안 낳더라도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을 존중해 줘야 되겠구나. 직장에서 내 옆자리가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내가 싫어하지 말고 도와줘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도 저는 다 같이 가야 이게 장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우리 다 같이 뭔가 고민하고 서로 으쌰으쌰하고 해결해야 될 복합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나서서 먼저 결혼하고 출산 열심히 또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난은 못 드려요. 네, 노력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응원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저출산 그리고 우리 사회의 그런 문제들, 이슈들 이런 거 좀 다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진미정 서울대 아동가정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